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친숙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현대인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명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불교 명상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부터 해서 역사와 철학과 과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불교 철학을 석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를 하다 보면 철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와 철학을 보면 이제 반드시 방법론이 나오면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구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만났을 때도 그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서먹서먹하지만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사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봤더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지요. 그것을 점프하고 연애가 시작되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다툼이 시작되더라고요. 반드시 역사를 이해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성향이라거나 성격, 그 다음에 내 성향, 성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동 방식, 과학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역사학이라든가 철학이 되게 인정받지 못함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배우러 들어왔으면 마음챙김 명상과 함께 명상을 할 때 이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역사라거나 철학이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발전 방향성이라거나 깊이라거나 확산까지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마음챙김 명상을 전달하고 지도할 때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틈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챙김 명상의 역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보는데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남는 경우가 부처님이시죠. 처음부터 부처님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이전엔 왕자였고 왕자 이전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마크 앱스타인의 트라우마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봤는데 상당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멘트가 있었습니다. 동양의 불자들은 부처님을 교주로 모신 나머지 그의 스트레스라든가 그의 괴로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챙김 명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너무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부처님이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저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이해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저 명상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를 이해한다면 자기 자신의 괴로움과도 등치시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처럼 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자신감은 곧 인내력을 낳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명상을 하게 됐는가를 되돌아봤더니 앱스타인은 세 가지의 큰 고뇌를 찝어냈습니다. 엄마 잃은 아기라는 거죠.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마야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자면요.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하늘입니다. 뱃속에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 듣고 어머니의 호흡을 피로 받아서 숨쉬고 어머니 피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자기 자신이 성장하면서 같이 자랐는데 태어나서 일주일도 못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어린 아기는 어떤 의식이 형성돼 가겠습니까? 편안하지 못함, 불편함. 아무리 이모라고 하지만 이모의 심장 소리와 어머니의 심장 소리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시다르타 왕자는 첫 번째 제일 큰 스트레스, 제일 큰 트라우마는 어머니의 부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국의 정치적 위험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부처님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옆에 있는 큰 나라로부터 점령당하죠. 그 이전에는 어땠냐라고 했을 때 수시로 정치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신의 신분은 왕자였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너는 잘 돼야 된다. 네가 잘 돼야 이 나라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 너의 리더십이 우리의 국민들을, 우리의 국가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압박감은 적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조국의 운명, 이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자기 자신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결혼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어쩌다가 부부가 되고 어쩌다가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남편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채로 연애할 때와 똑같은 행위를 해요. 여전히 결혼한 다음에도 오빠 동생하고 있어요. 부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애가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삶 속의 경험들을 충분히 했던 분들이라면 왕자의 세 가지의 큰 스트레스가 뭔가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어머니의 상실, 조국의 위험, 그 다음 개인적인 삶에 대한 혼란입니다. 이것들이 붓다라고 하는 분이 나는 누구인가를, 삶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원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주로서의 붓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이 경험 속에 붓다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클수록 얻는 게 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괴로움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붓다의 크기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붓다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큰 모습이 있습니다. 탐진치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골고루 인생을 다 통해서 경험했답니다. 붓다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붓다의 철학인데요. 화려한 궁중생활입니다. 개인적으로 95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도남으로 티벳을 지나서 히말라야를 지나고 네팔을 통한 다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부처님의 궁궐이었습니다. 보통 경에 계절별로 궁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동네에 가서 궁궐을 직접 봤습니다. 애터를. 뜻밖에도 좀 초라해서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그곳이 지금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인도와 네팔 정부 사이에 뭐 약간의 서로 간에 주장이 있답니다만, 하지만 그 궁궐을 보면서 부처님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들을 보면 계절별로 궁궐을 가지고 있었고, 바깥쪽에 나가서 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가장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건 지어졌답니다. 그분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탐욕의 삶을 충분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세 가지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29의 왕자는 출가를 하게 되고요. 출가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수행법이 숲속에 있는 삼매 수행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매 수행자들의 특징을 보면 왜 하는가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의식은 신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갑니다. 철학이 브라만에 대한 경험입니다. 붓다는 브라만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나의 이 스트레스와 나의 이 괴로움이 해결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승으로 모셨던
그 두 명의 위대한 요가 수행자에게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데 당신들은 사라졌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명의 스승이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높이 왔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고 여기서 나랑 같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합니다. 그때 부다는 말씀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싶은 것이지 높은 지위와 많은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난 이미 왕자였다. 그래서 두 번째 경험을 하면서 어리석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뭔가입니다. 왕자 시절에 온갖 감각적 욕망을 다 수용하고 경험하는데 답이 안 나왔고요. 선정 수행자들 오고 수행을 하면서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수행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자들입니다.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가장 힘든 상황 속으로 몰고 가서 그 행위들이 업을 씻는 행위라고 했고 그 업을 씻으면 해탈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탐진치로 보면은 화를 내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수행을 붓다 역시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고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표적인 게 고행상으로 지금도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도 붓다께서 말씀하십니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숨을 참아본 적 없고 이렇게 음식을 끊어본 적 없고 이렇게 움직여보지 않고 부동 자세를 취한 자가 이처럼 드물 텐데 왜 내 마음속에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가? 분명하게 이것만 말할 수 있다. 괴로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경합해 보면은 탐진치를 다 경험하고도 붓다는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낙담하게 되고 그 낙담의 결과가 더 이상 길은 없단 말인가 하면서 잠깐 한숨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정발함과 함께 농경제에 참가했고 아버지께서 열심히 농경제 행사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린 왕자였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웠을 수도 있죠. 그때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에 대한 기억이 문득 나더랍니다. 그때는 괴로움이 없었는데 이게 뭘까? 이 고백을 마지막 36경 사짝과 긴 경에서 자주 회상하십니다. 그 고행 끝에 답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 허무함 속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떠오르는 어릴 적 생각이 많은 것들을 진행하게 했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다른 방법이 뭘까는 지나온 경험들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 시절에 감각적 욕망을 채워줘서 이 스트레스가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 한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혹독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인가를 봤더니 어린 시절의 경험이고 어린 시절의 경험들의 조건을 봤더니 평화롭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다라고 하는 것에 조건을 읽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시죠. 일단 몸에 힘을 좀 내야 되겠다. 그것이 유명한 수자타의 첫 번째 공양에 우유죽을 드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그 경험들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감각적 욕망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음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두시고 그러면 몸을 회복시킨 다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명상법의 대전환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상하실 때 부처님하고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명상할 필요가 없고요.
앞뒤 없이 무조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고 자책하고 꾸중하면서 명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을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 정리하신 명상법이 마지막 니까야 118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숨이 길게 들어온다라고 알면 되는 거고요. 숨이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온다고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숨이 길고 짧은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숨이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체의 숨이 보이고 나면은 온 몸이 고요해지게 되면서 호흡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시고 선정에 드신 다음에 지혜가 발현하고 지혜가 발현한 다음에 이제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소멸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성제는 고짐멸도입니다. 고는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집착에서 나왔고 이것은 소멸될 수 있고 이걸 소멸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수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되셨고 그 첫 번째 목표인 괴로움의 소멸이 그분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하게 되면 고진멸도를 경험하게 된다까지가 부처님의 역사적인 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의 명상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아잠 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잠 브라함이라고 하는 스님은 영국 분이시고 태국에서 출가하셨고요. 지금은 호주에서 주지로 계시는 분입니다. 현대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을 가장 잘 지도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고 또 세계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을 지도하러 다니는 그런 전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2011년에 스리랑카에 명상을 갔다가 만나게 됐고 그 첫 만남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 거의 개그맨입니다. 10분에 한 번씩 폭소를 나타내게 하는 개그맨 얼굴. 그런데 수행법을 이야기할 땐 철벽처럼 변합니다. 만약에 수행법을 이야기할 때 이분 앞에 가가지고 없는 이야기 하게 되면 그대로 들켜버립니다. 제가 이분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천진난만하게 웃으시다가 대중들을 배꼽 잡게 웃겨놓은 상태에서 법을 이야기하는데 순간 고요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런 분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1강에서 말했듯이 탐진치를 조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호주에 가게 되고 한 달 가까이에 걸쳐서 같은 절에 거주하면서 아잠 브라함 스님의 언행을 조사했습니다. 아침 공양 드실 때, 오전에 울력할 때, 정심 공양 드실 때, 오후에 쉬실 때, 간혹 산책 나가서 포행하실 때의 모습들을 솔직히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언행일치 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저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아잠 브라함 스님은 우리나라에도 뭐 책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도 번역되어 있고요. 놓아버리기는 아까 118경 아나파나사티 수타를 브라함 스님 버전으로 옮겨놓은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성남물소 놓아주기는 법문집인데 안것대 하던 법문집이고 제가 곰곰이 읽어보니까요. 놓아버리기에 대한 교과서 수준입니다. 만약에 아잠 브라함 스님이 법문이 궁금하시다면 놓아버리기라고 하는 교과서를 들고 성남물소 놓아버리기라고 하는 참고서를 드시고 두 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으신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놓아버리기의 책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쉽게 풀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2017년 법문집입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명상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브람스 스님의 놓아버리기에 나와 있는 7단계 명상법입니다. 보는 순간 어렵죠? 3단계부터가 아나파나사티 수타에 나와 있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1, 2단계가 브람스 스님이 새롭게 해석하는 장면들입니다.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리기, 고요함 속의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리기를 해야 호흡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저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단계를 설명을 들을 때 환희심이 넘치지만 자, 앉아서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리기 하는 순간에 이미 절벽입니다. 브람스 님도 그걸 인지하셨나 봅니다. 당신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수련의 진전이 있었지만 주변에 제자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2017년 1월에 브람스 님을 새로 만나고 브람스 님의 법문을 듣는데 정말 저분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2단계 설명하기 이전에 평화로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친절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는 법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행법에 들어오셔서는 살짝 강조하는 부분이 약화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2017년 법문을 하시고 10일 명상을 지도하실 땐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참가했던 스님들끼리 스님도 변하셨구나라고 하고 변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스님이 법문 10일을 하시는 동안에 제가자들하고 호주에서 법문할 땐 이런 식으로 법문하십니다. 첫날 법회가 진행되면 일정을 다 소개하신 다음 이 일정표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이해하기 위해라고 제시한 것이지 반드시 따라서 하라고 하는 일정표는 아닙니다. 여기 오시는 걸로도 충분하고 이미 왔으므로 충분합니다. 가는 그날까지 편히 쉬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 스님이 계시는 그 리트릿 숙소는 따뜻한 물이 아주 잘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핫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샤워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호주 얼마나 그 대륙이지 않습니까? 주변이 산책하는데 한 1시간 정도를 산책할 수 있는 그 숲속입니다. 그래서 9박 10일의 법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출석할 일은 없고 출석을 부르지도 않는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9박 10일을 있다 갔으면 좋겠고 단지 하나만 지켜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침묵. 저녁에 법문 질의응답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침묵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거 외에는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했지만 법문은 따뜻했지만 수련법에 들어가면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만났을 땐 법문 속에서도 따뜻했고 수련법 속에서도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평화롭게 해야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오는 게 피소메타였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엔진에 움직이는 RPM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이 메타기 아닙니까? 측정기입니다. 그 측정기를 보면 차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요한지 힘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불안한지를. 그것처럼 명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보면서 몸과 마음에서 평화로움이 완전하게 들어올 때까지 어떠한 기법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평화로움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접근에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당신의 경험 속에서도 몸은 어떠한 형태가 돼도 상관없지만 마음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동부아시아의 전통에 의하면 몸에서 마음이 나올 수도 있으니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라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경직과 강직과 긴장이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죠. 그렇게 해서 보통 명상 집회 모임에 가게 되면 보통 시간을 50분, 60분 정해놓고 명상을 하게 됩니다. 허리 세워놓고 50분 있으면 처음은 할만합니다. 2번 하고 3번 하게 되면 이제 버텨야 됩니다. 버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겨우 1박 2일 어떻게든 버팁니다. 3박 4일 왔으니까 버티죠. 도중에 하차하면 많은 손으로 지적받습니다. 도중 하차했다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집에 돌아간 다음 2번째 명상 가자라고 하면 안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명백해서 내가 명상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명상에 어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이 바빠서 못 가고 일이 있어서 못 가기 때문에 다음에 꼭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 명상의 현실이라고 봤고 브라함 스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평화롭게 하라.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 질의응답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명상을 하는 게 얼마나 명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2012년 호주에 있을 때 그 질문이었고 저도 되게 관심이 순간 주의가 이렇게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자 하고 듣고 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명상은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앉는 데 목적이 있고 앉았으면 이미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앉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당신도 첫 출가했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고열 속에서 설사와 함께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명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경험을 기억하시면서 충분하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피소메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할 건 뭐냐면 자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마음을 가지고 명상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평화롭게 되기를 유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서의 9박 10일도 평화로움 속에서 명상이 진행됐고 많은 분들이 그 명상 속에서 행복해한 상황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명상 모임이 종료됐었습니다. 2012년도 그랬는데 17년에도 똑같은 현상을 2번을 경험하면서 제 스스로도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 명상이 정말로 중요하게 작동하려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야 될 것인가가 밑그림이 깔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째 평화로움이 가득한 명상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화로움이 가득한 호흡 명상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브라함 스님의 친절이 같이 결합한 그런 명상법입니다. 저는 이제 한동안 요가 동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가 동작을 하면 관절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요. 호흡에 대한 감각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 저의 경험과 브라함 스님의 친절이 어떻게 결합돼서 부드럽고 친절한 평화로움이 가득한 명상인지를 같이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요. 자, 나비 자세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두 발바닥을 반듯하게 붙이고 두 무릎을 가볍게 움직이면 이 관절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관절들의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 하실 땐 편안하게 1분, 2분 정도를 가볍게 움직여 주시고요. 이 다음 동작은 이제 현자세라고 있습니다.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다 꺾어서 이제 앉아 있을 때의 관절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가 땅에 닿도록 가볍게 움직이면 이제 좌선할 때의 관절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한 1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같이 곁들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목 뒤로 깍지 끼시고요. 편안하게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 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많이 내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할 만큼 내려가고 할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부드럽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역시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마시고 올라오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건 이 동작을 하실 때도 부드럽고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자기 자신이 무리하게 하는지 아니면 알아차린 상태를 유지하고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멈춰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깍지 끼워 보시고요. 편안하게 호흡하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자세를 잡다 보면 이제 특별한 곳으로 호흡이 많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라면 오른쪽 측면이 호흡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왼쪽 했죠? 오른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따가 호흡 명상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올라오시고요. 네, 풀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충분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명상 자세를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전에서는 결과부자를 막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무릎, 발목이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정도를 갖추는 게 좋고요. 지금 보여준 것은 평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은 반가부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세에서 이제 엉덩이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엉덩이가 땅에 어떻게 닿아 있는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강의에서도 했던 것처럼 기반이 토대가 갖춰져 있으면 꼬리뼈에서부터 엉덩이, 허리, 등, 목, 머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스스로. 그 순간에 굽어져 있는지 기울어 있는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팔과 손의 몸통의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르뜨려져 있는지 이렇게 불편하게 있는가를 보시고요. 어디다가 놔야 나의 평화로움이 향상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멋진 자세가 아니라 평화롭고 부드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손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몸의 느낌이 변하기 때문에 손을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바꿔주시는데 대신에 알아차리십시오.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마지막이 머리는 어디가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요가 동작을 해서 관절의 부드러움을 갖춰주고 호흡의 길도 열어준 다음 자기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여기는 몸의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몸의 감각 알아차리기와 친절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눈을 감으시고요. 그냥 호흡을 바로 보라고 하는 순간 어디서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유도할 만한 호흡의 멘트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윗입술과 코끝 사이에 호흡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호흡의 출입구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문과 왼쪽 문. 어느 쪽 문으로 호흡이 더 많이 출입하고 어느 쪽 문은 호흡이 막혀 있는가를 관찰해 보십시오. 50대 50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호흡이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스듬하지만 차이가 있고 어느 경우는 차이가 많습니다. 윗입술과 코끝 사이에서 두 코의 호흡 흐름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관찰이 잘 되고 고요해지면 멍상과 망상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땐 기억하십시오. 명상 세계에 들어왔구나라고. 고요해졌는데 고요해진 순간
주의력이 약해졌구나 하는 걸로 보시고요. 그럴 때 두 번째로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숨이 따뜻하고 어떠한 숨이 차가운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따뜻한 숨과 함께 졸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더욱 명상이 깊어지는 겁니다. 들숨의 온도와 날숨의 온도를 보시다가요. 이제 잘 됐다라고 되면 세 번째로 호흡의 주제를 바꿔볼 겁니다. 가슴에서 호흡을 느낄 수 있는가 하고 가슴에서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른쪽 가슴에서 호흡이 많이 들어오는지 왼쪽 가슴에서 호흡이 많이 들어오는가 보시고요. 그러면 주의력이 호기심을 곁들인 주의력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복부로 내려가서 배꼽을 중심으로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호흡의 감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호흡은 일정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지켜보는 도중에 만약에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누워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보시겠습니다. 누울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마음의 알아차림이지 몸의 형식이 아닙니다. 대신 누울 땐 정말로 편안하게 누우셔야 됩니다. 누워도 되나? 누우면 어떡하지? 남들이 보면 어떡할까라고 타자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지금 호흡에 마음 챙김하는 명상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로 돌아오시고요. 자기 자신의 호흡이 어디에서 알아차려지는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보시다가 분명히 놓치게 될 겁니다. 놓치면 멍상과 망상으로 간다라고 얘기했고 언제 놓치는가를 지켜보면 잘 될 때 놓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또 이렇게 놓쳤어 라고 하는 건 명상의 과정을 아직 이해 못한 결과입니다. 부드럽게 하시고요.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친절하게 하십시오. 충분히 누웠다 싶고 이제 다시 앉고 싶을 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자세를 바꿔서 자리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이야기에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명상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몇 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을 수용해 주시면 마음이 마음을 수용할 때 마음이 감춰진 자기의 모습을 개방합니다. 이게 마음 챙김 명상의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가능한 대로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건 좋지만 몇 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명상을 반복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친절한 평화로운 호흡 명상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했던 평화로운 명상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명상은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난 1강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어려운 것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을 겁니다. 넓은 마음과 친절한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가고
친절할 때 명상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시우보라고. 마음은 호랑이처럼 깨어 있지만 몸의 행동은 소처럼 느긋하게 가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식은 살아있고 외적인 행동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렇게 후다닥 누적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하게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완성도 높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만날 때까지 느긋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의식으로 명상을 반복 연습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